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집 407페이지 7번 문제.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분양 설계.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게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요약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제가 기본서에는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재건축 사업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 N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던 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에서 지상권자는 제외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매 시간마다 하고 있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지상권자에게는 분양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손실보상만 하고 내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요 질문.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는 달리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화지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자, 아까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을 작성하고 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인가받고 나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이 착수의 효과로 나왔던 게 첫 번째는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두 번째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안에 있는 용익권자의 권리 보호 조치 돈조 이거죠. 권리보호. 그래서 철거는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그때 철거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공가 내지는 우범화 지대로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미리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도 역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정지가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도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안 나와 있었는데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왔던 건 이거 철거되는 거. 철거는 원칙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지금 지문처럼 우범화지대 우려가 있거나 내지는 아까 했던 건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건 3번.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동의가 있으면은 사용수익을 계속 할 수가 있죠. 원칙은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는데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언제?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있고 나서 원칙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의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아까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저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하는 거죠.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이랑 크게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하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고 나서 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자, 준공인가 봤죠? 준공인가 처음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가 있고 토지의 분할이 나오는데, 토지의 분할 절차, 준공인가를 받고 나면 요거는 시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지체 없이 측량하고 분할하죠.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측량하고 분할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람한테,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 너는 요 토지 받는다 라고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읍,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에게 먼저 통지 같은 걸 해주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나서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은 저번 주에 했었죠. 다시 해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하나 더, 이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해서 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및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디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뭘 주죠?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환지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죠. 재개발 사업은. 근데 재건축은 뭐만?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해서 옳은 것이 기읍이야 디귿.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시공자 선정. 이것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틀린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건 무슨 사업이었죠?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사람이 좀 작죠? 그럴 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자치법규가 있었죠.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작으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행자 지정에서 할 게 없으니까.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 안 만들죠. 조합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네. 시장, 군수, 주공, 지정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 시장, 군수나 주공에게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군수나 주공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맞죠? 이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다 맞는구나. 자,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시공자를 여기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조합원이 좀 상대적으로 작을 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경쟁 입찰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작을 때, 100명 이하일 때.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공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도. 그 다음에 11번. 자, 아까 했던 거죠?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은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정관을 변경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자, 제, 구, 비, 시, 설 해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정비사업 비, 그 다음에 조합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들 바꿀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라고 했었죠. 1번. 2번은 조합원의 자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예정구역, 그 예정은 지워버립시오. 예전 조문입니다. 이것도. 3번 지문에 정비구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 예정 그 지워버리고 정비구역. 예전에는 이게 예정구역이었는데 지금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그래서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이게 구.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부담 비죠. 비.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3분의 2. 여기 빠져있는 게 정비사업비 같은 것들. 정비사업비.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청산급 틀린 것.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까? 네.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왠지 맞을 것 같죠 이건. 자,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 내죠. 그러면 강제징수하죠. 근데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라고 돼 있는데 5년은 맞는데 자 청산금을 징수 지급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되니까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금 지문에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라고 했죠.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에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죠.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때 청산금도 이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환지에서도 환지 처분할 때까지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그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돼야 청산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긴 하죠. 그 다음에 5번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물상대위라는 거. 물상대위. 민법 시간에도 물상대위 배우겠죠? 이렇게. 건물에 불이 나면 화재 보상금으로 바뀌고 화재 보험금에다가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하면은 저당권이 그 보험금에 미친다라는 거. 이렇게. 민법 시간에 했을 겁니다. 예시도 모든 민법 교수님이 다 똑같이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나는 걸로. 화재 보험금으로. 자, 13번. 조합. 옳은 것.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아니죠. 그 개발법 조합과 정비법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등기한 때.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죠.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답니까? 두어야 한답니까? 4번이 정답.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기억이 또 안 나실 테니 다시 한번 보죠. 요약서에
262페이지. 요약서 2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가 하는 거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하니까 원칙은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직접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262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있을 때 N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장 군수가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천병순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해서 8가지 사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병은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요게 천병순. 거기 1번, 4번, 5번에 있는 거. 그 책에 1번, 4번, 5번에 있는 거. 요게 천, 병, 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이럴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제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첫 번째는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2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거. 여기도 신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무슨 사업은 제외하죠, 이거?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빼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고 요거 사이는 3년이었죠. 3년.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럴 때 요게 거기 책에는 2번, 3번, 그 다음에 6번에 나오죠. 2번에 보시면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요게 4번에 쓴 거.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근데 무슨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빼고. 그 다음에 3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년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6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럴 때 요걸 이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가지고 3개를 묶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8번 면적 2분의 1이 2개가 나왔죠. 면적 2분의 1 해서 7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가나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랑, 그러니까 7번은 국공유지나 내지는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의 시행에 동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시장 군수나 주공의 시행에 요청한 때,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렇게. 자, 찾아보면은 14번 문제, 412페이지 14번 문제.
당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 시행을 요청한 때. 요게 8번이죠. 8번.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그 다음에 2번.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밖에 없었죠. 3분의 1이라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한 때. 그 다음에 천, 병, 순 중에 천이랑 순이 3번, 4번에 나오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근데 이거 무슨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은 무슨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사업. 문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재건축 사업은 아니죠. 재건축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니까 이러한 경우도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번. 이게 이제 작년 문제인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 중에 유일하게 나온 겁니다. 유일하게 보면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있었죠.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원래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10분의 1.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창립 총회는 14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총회는 7일 전까지. 요거는 창립 총회. 근데 일반적인 총회는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창립 총회는 14일 전까지, 일반 총회는 7일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내지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하는데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이. 그 다음에 16번.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 첫 번째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의 토지 공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한 명. 그 다음에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자, 토지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점은 토지는 지금 A, B, C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은 D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는 A, B, C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 명. 그리고 토지 소유자랑 지금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럴 때는 건물 소유자 따로 한 명. 이렇게. 토지 소유자 한 명, 건물 소유자 한 명.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이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몇 명으로? 한 명.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대표하는 한 명. 그래서 첫 번째 점은 2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 한 명씩 해서 4명.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1번 질문은 우리가 아까 했죠. 지정개발자에게 사업을 하게 할 때는 지정개발자는 사업비에 얼마를 예치하죠? 20%를 예치하게 합니다. 지정개발자.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3번 지문.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의 누구랑? 교육감, 교육장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요약서를 잠깐 볼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고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봐야 될 양은 조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274페이지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왔었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되고 방금 나왔던 게 가로 4번에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지정개발자는 뭐 2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예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들이 있을 때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거기 280페이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참고로 혹시나 해서 몇 가지 하는 건지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1번 280페이지 1번 토지 분할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뭐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오랜만에 했죠? 요거. 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아파트 단지에 동이 4개가 있습니다. 자, 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할 때는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뭐죠? 안에서는 재건축, 안에서는 안가, 안에서는 각동 구분서의 가반수랑 4분의 3이랑 면적의 4분의 3. 자, 여기 101동 100% 동의, 102동 100% 동의, 103동 100% 동의, 104동은 요만큼만 동의. 자, 전체 4분의 3 이상,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4분의 3 동의 받았죠. 근데 각동 과반수가 지금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동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조합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내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주거적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이라도 이걸 분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업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분할의 절차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럴 때는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도 분할할 수 있다. 그까지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자, 가로 1번 보시면은 용적률 완화 대상 사업이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 광명시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가 200%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얼마죠? 100, 150, 200, 250 이거라도 하셔야죠. 제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 법적 상한 용적률은 250%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광명시에서는 200%로 정해놓은 거죠. 근데 요 사업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과밀억 재건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죠. 과밀억 재건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이걸 완화를 해줍니다. 완화를. 왜 완화하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외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그래서 특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이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정비 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은 요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과밀역제권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요만큼 완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완화받은 용적률 요걸 어디다 쓰냐면 그 밑에 나옵니다. 소형주택의 건설 비율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았죠. 근데 나는 원래 여기까지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요만큼, 그러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뺀 요만큼 에다가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해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 거기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사용제한 등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다만은 보실 필요 없고 해서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의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합니다. 그 비율이 자, 과밀역제권역 안이랑 과밀역제권역 바깥으로 나뉘는데 재건축, 재개발 또 나오고 자 재개발이랑 재건축 중에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이 뭐죠? 재개발이 훨씬 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죠. 해서 여기서 더 많이 짓게 합니다. 여기서 해서 범위가 과밀역제권역 안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0에서 50%, 재개발은 50에서 75%. 근데 밖으로 나가면 하한선이 없어집니다. 여기는 50% 이하, 75% 이하까지 이렇게 퍼센트 해서 보면은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거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서 과밀역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0% 이상 50% 이하, 그 다음에 과밀역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50% 이상 75% 이하. 근데 밖으로 나가죠. 과밀역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50% 이하, 하한선이 없어진다. 하한선이 50% 이하, 50% 이하, 75% 이하 이렇게. 그래서 과밀역제권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75%, 즉 재개발 사업에서 좀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사업이니까 이 숫자들까지는 굳이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의 인수자라는 게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공 등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받은 거에서 이 비율만큼을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고 이 지어진 소형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내지는 주공에게 공급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걸 받은 공공들은 이걸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 가격은 건설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거기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자,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지은 거니까 건축비는 주겠다는 거예요. 건설비는. 대신에 이 사람들도 역시 공동주택이니까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이 대지 지분은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에 지은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행위 제한인데 이거는 그냥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인수자 협의 보시면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형주택의 활용 보시면은 소형주택 인수를 위한 절차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이걸 인수를 해서 이걸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너무 낮다. 사업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자
과밀역세권 내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서 이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데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이 비율만큼을 60제곱미터 이상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공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인수자들은 이 소형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걸 그냥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284페이지. 정비사업 기타 관련 규정이라는 게 나오죠.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라는 건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만. 자, 첫 번째 어떨 때 나오냐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야, 팔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매도 청구권.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그럼 반대한 사람은 팔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매도 청구를 합니다.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만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매도 청구권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제목도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거의 30일 이내, 이런 숫자들은 아직 개정이 되고 나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요거.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의사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매도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사업을 하기 싫은지, 재건축 사업에 정말 반대하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거기 30일 안에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죠. 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내지는 시장 구수 등 내지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정말 하기 싫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 2일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업에 반대한 사람, 그 다음에 건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사업에 반대한 사람이랑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때 절차대에 나오는 숫자들이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안에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고 촉구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라든지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달동네. 우리 주택 사면 채권 사죠. 집 사면. 근데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집 생겼으니까 채권도 사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보통은 집을 사면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시켜줍니다. 달동네니까. 그 다음에 개발법 준용 이런 것들은 됐고,
주택 공급 등의 제한. 이거는 이제 우리 개발법에서도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결정 및 정비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을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후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고, 기준일 이후에 그 박스 옆에다가 항상 뭐라고 썼죠?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은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게 분명하니까 환지에서는 환지 신청을 제한하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하고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고 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분양 이 기준일의 다음 날, 00시죠. 다음 날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거 소유자 수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하니까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해버리면은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분양 신청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한마디로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우리가 개발법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시공보증서의 제출, 이런 것들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됐고. 그 다음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보시면은 임시 수용 가능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해서 그 가로 옆에 그 옆에 가로 열고 재건축 사업 X라고 써주십시오. 임시 거주 시설이나 임시 상가 이런 것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임시 거주 시설, 그다음에 임시 상가, 그다음에 우리 방금 했던 매도 청구, 이렇게. 그다음에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임시 거주 시설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임시 상가는 개선 사업에는 없고 재개발 사업만.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임시 상가든 임시 거주 시설이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역시 재건축 사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세입자들 다 보상해주고 나면은 재건축 사업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게 재건축 사업에서도 임시상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임시상가 같은 것들이라든지 임시거주시설,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라는 법을 지금 만들자라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조합원의 부담금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없고 재건축 사업에만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 임시 수용 가능 사업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대상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 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시설의 소유자 보시면은, 임시 사용 대상 보시면은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 또는 주택 자금을 융자 알선, 그 다음에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내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때는 이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요거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는. 근데 다른 사람, 일반 사유 토지를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받습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대상시설의 소유자인데 그래서 그 밑에 국가, 지자체는 무상인데 그 밖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은 유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이런 것들 철거해야겠죠. 그 원상회복.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되고, 손실보상,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했을 때는 손실이 발생했고, 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재결 신청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임시 거주시설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임시 거주시설만. 근데 임시상가도 나머지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임시상가는 개선 사업에는 없고 재개발 사업에만 임시상가 이거 설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국가지자체의 임시상가 용도로 국가지자체 땅을 빌렸을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요거 개선 사업에는 임시상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고, 그 288페이지 수용 나오죠? 수용 우리 친숙하죠?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시법. 그리고 정비법까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수용합니다. 근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한다고 했죠. 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그때 공공만 합니다. 근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나오는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있는 것 외에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 근데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여기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했죠. 실시 앞에 있는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개발법만 좀 특이했었죠? 개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를 언제로 봐줍니까? 세부 목록을 고시한테. 제가 첫날인가 그 국계법 보충자료에 보면은 수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개발법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고, 나머지는 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다 똑같죠. 사업 시행 기간 내.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원래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사후 현물 보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수용 방식, 개발법에서는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수용 방식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었는데,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건 뭐냐면 수용은 아니고 이게 용산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용산 사태 이후에 재개발 구역인데, 재개발 구역에 있던 세입자들에게 원래부터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용산 사태가 왜 일어나죠? 그게? 그 철거민들한테 주는 보상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 세입자들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세탁소, 치킨집, 피자집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상금만 받아가지고는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금이 너무 부족한 거죠. 해서 그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딴 데 가도 어차피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장사를 못하니까. 해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죠.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은 100인데 그것보다 그 넘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니까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이게 용산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해서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보상을 했죠. 그럼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해서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손실 규정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을 때는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해 줍니다. 이게 용산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7번 문제까지만 풀고 시죠. 요거 관련된 문제는 뒤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방금 읽은 거. 자, 17번 2번에 보면은 2번 지문.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또한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구역이 어떤 데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폐공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일부는 이주하고 일부는 살고 있고 막 띄엄띄엄 불 켜져 있고 이렇죠. 그런데 가면 이제 밤에 중고등들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 했죠? 해서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3번은 읽었고 4번 시장 구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비사업비는 20%까지 지정개발자가 할 때 예치하게 합니다. 예치하게 18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풀도록 하죠.